온갖문제연구소 4부에도 이어집니다. 3부에서 이태원 클럽 감염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제주도 피부관리사는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2차전파, 3차전파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뭐 비가 와서 조금 선선한데요. 날씨가 지금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면은 더워요. 땀이 흐르고. 이게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착용이 조금 힘들어졌죠.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이게 좀 습하기도 하고 그래 눅눅하다 보니까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막 땀이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뭐 밀접 접촉 공간에서는 그걸 좀 참아내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하지만 옛날부터 원칙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 확 튄 야외 공간에서까지 굳이 혼자 있고 운전 혼자 할 때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KF94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나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KF94가 가장 이제 바이러스 차단력이 높고 80보다는 높고 또 80은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에 비해서 또 좋은 거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최근에 나온 뭐 실험에 의하면 비말 재채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든지 쓴 상태 안 쓴 상태에서 그 전체적으로 퍼지는 비말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천 마스크든 어떤 것들은 착용하는 것이 낫겠죠. 예. 그래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이 덴탈 마스크의 가격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더우니까 전 이제 차 타고 다니기 아니라 걸어 다니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구사 마스크를 쓰는데 길거리 걸어갈 때는 코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걷고 지하철 탈 때는 다 코까지 가리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뭐 계속 한 세 달째 거의 덴탈 마스크를 써왔어요. 뭐 병원에서 저희는 공급이 되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공적 마스크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예. 예. 그리고 뭐 조깅하면서 마스크 끼는 분들도 계시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렇죠? 없죠. 그럼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몰라도. 아니 왜냐면 중국에서 마스크 끼고 사망자 3명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아이들. 그리고 N95 마스크고요. 수술용 마스크를 썼는데 일반적으로도 호흡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한 여러 시간 하면. 근데 이걸 쓰고 이 학생들은 이제 뜀박질을 한 거예요.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인과관계는 뭐 명확하지는 않죠. 또 다른 지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래도 2-3명 이상이 달리기를 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그 원인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운동할 때는 밀접하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는 굳이 마스크를 저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같은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자, 일단 그 교육 당국 방침은 예정대로 20일 날 고3은 개학을 한다. 네. 그리고 고1, 2는 격주로 학교를 가고 고3은 매일 간다. 네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별로 재량이에요. 격주로 그러니까 고2, 고1이 격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고2는 학교, 고1은 온라인 수업. 다음 주는 고1이 등교, 고2는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격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순 날은 고1 나와라. 예. 홀순 날은 고2 나와라. 근데 이제 고3은 학사 일정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월 내로 무조건 계약을 해야 했고 매일 등교하고 12월 3일에 수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이미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은 터져 나오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데 쉽진 뭐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 또 PC방 이쪽이 더 위험한데 학교만 계속 못 나오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개학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국에서는 고3은 5월 20일 날 한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강의를 할 때조차도 가능하면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확산이 될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또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각 학교에 인력을 좀 더 배치를 해서 그런 교육들이나 아니면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문제점은 있어요. 네. 문제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단은 급식이 문제예요. 고3이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하지만 점심은 반드시 학교에서 먹어야 되는데 급식은 위험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간편식이나 뭐 도시락을 장기간 해결이 될 건가, 여름방학 없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을 수 있나 등등의 문제가 있고. 의논 좀 하고 있죠. 뭐 간편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학생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칸막이 다 치고. 도시락도 사실은 뭐 우리 4명은 도시락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 세계 식당 가도 다녔습니다. 초중을 다 도시락으로 다니죠. 저희는 양은 도시락 세대죠. 난로가에 데워 먹던. 난로가에 올려놨다가 겨울에 뻥 터져가지고 천장에 다 밥풀이 튀는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뭐 저희도 술자리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도시락 추억을 막 공유하고. 팔잖아요. 옛날 도시락. 근데 요즘 학생들은 흔들어서. 일괄적으로 급식을 하니까 그런 추억이 없는데 뭐 이번에 한번 도시락을 또 활용해 부모님들이 힘드시겠군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힘드시겠군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게 힘들죠. 아주 싫어하십니다. 일단 반찬 때문에 학교 앞 김밥집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사주면 되지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 변호사님 다른 얘기 좀 가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 전환이 되는데 통과 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민식이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거 민식이법은요 2019년 9월 11일인가요? 그 김민식이라는 9살 학생이 횡단보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에서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사망이나 상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람과 처벌 수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국민청원을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 뭐 35만 명이 이상이 동의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속도를 낮춰도 그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요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거나 또는 30km 이하로 달렸으나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냈거나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자꾸만 과실이 없어도 내가 사고가 나면 거기가 오해지. 사고가 나면 내가 이렇게 처벌이 된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맞아요. 이 처벌하지 않는다요.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 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어디로 번졌냐면 민식이 부모님한테 공격하는 그런 걸로 번졌어요. 이게 우리 포털 사이트를 보면 네이버는 보수상의 네티즌, 다음은 진보상의 네티즌들이 글을 많이 답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공격은 양 포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보세요. 이 법이 좀 과하다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된 지 이게 얼마 안 된 법이고 처벌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이게 안전 의무를 다 했는데도 아이가 죽거나 다쳤느냐. 그렇죠. 아니면 과실에 의한 거냐. 이렇게 판례가 쌓여야 돼요.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 이런 법 보신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사례가 나와서 한 사례가 있다는 건 민식이법에 지금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 이분은 처벌을 받았는데 이 시속이 당시에는 40km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아래로 운전을 했어요. 근데 민식이가 사망한 거예요. 23km.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봐야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데 일단은 처벌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법 고치자. 이게 좀 이제 들끓고 있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민식이 부모를 공격한다. 예.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문제다. 그렇죠. 예, 당신이 문제다고 공격하는 건 이건 뭔가 이상하다. 비상식적이라고 예. 봐요. 저는 이 현상을 정치적인 네. 현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15마일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마일로 달리는 주가 많습니다. 15마일이면 24km예요. 예. 그다음에 어떤 주는 25마일, 뭐 40km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건널목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탑을 한 다음에 일단 정차가 정차를 하고 양쪽을 바라본 다음에 없을 때 가야. 그다음에 또 스쿨버스에서 내릴 때는요. 날개가 펴지죠. 네, 날개가 딱 펴지면서 스탑이라고 합니다. 뒤에 그러면 다 서야죠. 같은 차선에 있는 차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에 오는 차량까지도 다 정지를 해서 혹시 무단횡단을 할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아이들까지도 보호되는 네, 이런 2차선 이상이어도 그렇죠. 추월을 못해. 만약에 그걸 스탑을 안 했을 경우에가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는 과하면 과했지 저는 과할수록 좋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비난이 가야 되는데 왜 아이를 잃은 부모님한테 비난이 가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그 김 변호사 얘기했던 뭐 세월호 이야기 그게 무슨 오버랩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또 뭐 민식 부모님이 뭐 그 보험회사에 과도한 돈을 요구했다. 네. 뭐 이걸로 또 논란이 또 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루머들이 돌면서 특정 사람들을 이 비난하는 일종의 이게 악플들이죠. 이런 게 쌓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법적인 논란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건 아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의해서 안전 의무 수칙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자신은 과실이 없는데 수칙을 다 준수했는데 아이와 접촉이 있었고 아이가 사망했다. 그럼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중처벌 받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걱정이 과도하지?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쿨존은 피해서 다녀야 되겠네. 네. 그러면 난 출근길에 30분 더 돌아가야 되는데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직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벌이. 그래서 법적인. 내비게이션 업체들 중에 아예 어린이 민식이 보호구역 피하는 회피 내 기능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의 경우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5천 명이 넘도록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도 누구누구 법 이런 걸 이름을 꼭 얘기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한 동의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민식이법 스쿨존 개선 사업에 앞장서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다 보면 스쿨존인지 뭐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그렇죠? 필요하고요. 아주 필요하고 이게 두 개의 법인데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기존의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위반을 탐지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10%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스쿨존에는 다 신호등과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쫙 예산이 들어가서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가중처벌법. 이 두 개의 법이 동시에 바뀌어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전방 주시를 하고 가면 아이가 시야에 걸리죠. 예. 제가 뛰어나올까 안 나올까 보는데 뛰어나왔어. 접촉하면 내 실수인데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렇죠. 차와 차 사이에서 맞습니다. 공이 툭 튀어나오고 아이가 네. 툭 튀어나오면 예.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급정거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불법 주차를 다 없애버리는 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스쿨존에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청취자분들도 불법 주차가 더 큰 문제다. 이거 심각해요. 이것 방금 때문에 말씀하신 사고가 거는,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법 주차에 의해서 시야를 방해해서 아이들이나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불법 주차를 한 사람한테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묻습니다. 아주 좋다고 네.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스탑 사인이 곳곳에 있고 사람들이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무조건 서야 되는 거. 그리고 양 옆을 보는 거. 이거는 그 미국에서 반드시 도입이 돼야 돼요, 운전면허증 딸 때도 그거 잘못하면 기본. 떨어지거든요. 아, 제가 저도 그것 때문에 예. 한번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운전 강사였습니다. 제가. 정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미국은 뭐 이렇게 신호등 같은 게 없어도 스탑사인 빨간 거 하나만 있어도 신경 쓴단 말이죠. 그
운전자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도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운전면허증 시험에서 이러한 그 안전에 관한 것, 특히 어린이들 관련한 거, 뭐 스쿨버스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뒤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게 그 도로의 색깔을 칠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 갓길에 빨간색이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절대 거기서는 주차를 할 수 없고 불법 주차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파란 거에서는 주차 잠깐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다 빨간색으로 해서 절대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등하교하는 아이들 가방에 눈에 잘 띄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거 씌워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이 목적이죠. 당연하죠. 예. 윤창호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음주운전 사고든 어린이 사고든 절대 나지 않도록 방지하자. 이게 목적이죠. 예. 아까 그 운전면허증 얘기했습니다만 MB 정부 때 사실은 굉장히 운전면허가 간편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그 이후로 좀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어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예방 교육을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런 걸 조금 집어넣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뭐 그런 차원이죠. 뭐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운전 강사를 좀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제도가 이 스탑 사인 제도다. 그래서 골목이나 신호등을 두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팻말 하나만 세워놓고 금만 그어주고 해서 스탑 사인을 세워주면 그게 4웨이 스탑, 2웨이 스탑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좀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갑작스러운 골목길의 사고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운전 중 휴대폰 같은 것도 좀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강화됐는데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앞에 전방을 잘 못 보게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일제 단속, 음주 단속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음주운전율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비접촉 방식으로 또 기술이 한번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게 부정확하다고 해서 또 보완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제 단속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단속이 없어지면은 다시 음주운전이 올라간다. 이런 게 우리가 몸에 안 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게 이걸 시행된 이후로 우리 좀 많이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정인님께서 93학번 형님 기승전 미국 이야기했는데 미국 변호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